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공기는 평소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누군가에게는 견고한 요새였을 대통령궁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정역적인 침투. 그들의 목표는 한 나라의 정점에 서 있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를 통치해온 권력자가 수갑을 찬 채 USS 이오지마함으로 이송되는 장면. 그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쉽게 휘발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의 축제 분위기 뒤편에는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어쩌면 야만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석유를 탐냈다거나 마약 밀매를 소탕하겠다는 명분만으로는 이 거대한 도박을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미국에게 자원은 이미 넘쳐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없어도 그들의 패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중국이 약 150억 달러라는 거대 자본으로 촘촘하게 엮어놓은 한 국가의 지배권을 미국이 통째로 뜯어온 것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을 세 가지 냉혹한 각도에서 해부해 보려 합니다. 첫째,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마약 카르텔이라는 괴물로 진화했는지. 둘째, 2024년 7월의 선거가 어떻게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을 난도질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왜 이 몰락해가는 정권에 1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지. 그 돈이 우리 삶의 궤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 포식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대면해야 할 가장 시리고 충격적인 진실은 한 국가의 뼈대가 어떻게 썩어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은 단순한 법적 문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영혼에 대한 부검 기록에 가깝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구축한 마약 밀매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범죄 조직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제복을 입은 장성들,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보기관의 수장들, 심지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까지. 그들은 법을 집행하는 대신 코카인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콜롬비아의 무장 게릴라 조직 파르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매년 베네수엘라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흘러나간 코카인의 양은 200톤에서 250톤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단 한 명의 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국가 그 자체가 에스코바르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군대의 보초는 마약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했고 공항과 항만은 밀수출의 기지가 되었으며 정보기관은 수사망을 피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피 묻은 돈은 국민들의 식탁 위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부의 충성을 사는 뇌물이 되었고 경찰을 매수하는 자금이 되었으며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울 무장 조직을 키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지하 경제에 매달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상적인 선거와 민심으로는 결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소수의 생존을 위한 범죄 도구로 전락했을 때 그 체제 아래 살아가는 개인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괴한 공생관계는 2024년 7월 역사상 가장 노골적이고 조잡한 연극으로 이어집니다. 2024년 7월 28일 베네수엘라의 운명이 투표함 속에 갇혔던 그날 나라의 공기는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실상은 통계 수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무려 800만 명의 국민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고국을 등지고 난민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 시민 전체가 생존을 위해 나라를 떠난 것과 같은 무게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지폐는 길거리의 낙엽보다 가치가 없어졌고 남겨진 이들은 굶주림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열린 선거, 민심이 어디로 향했을지는 자명했습니다.
서방 언론의 출구조사 결과 야당 후보 곤살레스는 6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마두로의 지지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결과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내뱉은 종이 집계표, 그 물리적인 증거를 전국 투표소의 80% 이상에서 확보했습니다. 사진으로 남긴 집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곤살레스 620만 표, 마두로 270만 표. 그러나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숫자는 산술적 상식을 비웃었습니다. 마두로가 515만 표로 승리했다는 선언. 그들은 단 하나의 증거도 투표소별 세부 집계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을 거부한 채 돌아온 것은 우리가 이겼으니 믿으라는 침묵의 강요뿐이었습니다. 카터센터와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 선거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작된 연극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남미의 좌파 정권들마저 고개를 돌릴 만큼 그 조작은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존재함에도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그 진실을 부정할 때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은 공포를 넘어 허무로 다가옵니다. 마두로는 왜 이 모든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가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진 빚이 단순히 돈이나 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마두로는 이토록 무리한 도박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돌아갈 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의 함정입니다.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너무나 많은 피를 손에 묻힌 자가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평화로운 은퇴가 아니라 차가운 감옥의 창살뿐입니다. 미국은 이미 2020년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하며 그의 목에 거대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국가 원수라는 지위는 그에게 통치권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국제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탄조끼였던 셈입니다. 그가 이끄는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 이 조직은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장성들의 견장에 새겨진 태양 문양에서 유래된 이 이름은 군대가 국경을 지키는 대신 마약 통로를 지키는 조직으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범죄가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곧 생존이 된 정권에게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가치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을 잃는 것은 곧 모든 것의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굶기고 투표를 조작하며 스스로를 국가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국가는 이미 정권의 방패이자 동시에 그들을 가둔 요새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붕괴 직전의 위태로운 성. 그러나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산소호흡기를 붙여준 또 하나의 거대한 힘이 존재했습니다. 전 세계가 등을 돌릴 때 마두로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그림자. 바로 중국입니다. 무너져가는 마약 카르텔 정권의 심장에 1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수혈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150억 달러를 빌려주며 이들의 가장 든든한 금고지기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이토록 위험하고 부패한 정권에 자신의 판돈을 걸었을까요? 중국의 계산법은 냉혹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마두로가 독재자이든 마약왕이든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석유만 내놓는다면 상관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확인된 매장량만 3,030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은 여기서 석유담보대출이라는 거대한 덫을 놓았습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듯 베네수엘라는 땅 밑의 석유를 대가로 중국의 돈을 받았습니다. 빚을 갚는 방식은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일정량의 석유를 중국의 유조선에 실어보내는 물리적인 상환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자산은 국민의 복지가 아니라 외국의 부채를 갚기 위해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채무국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위한 최후의 보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왔습니다. 만약 미국과의 갈등이 임계점을 넘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군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해 중동의 석유 보급로가 차단된다면 그때 중국의 숨통을 틔워줄 유일한 대안 공급처, 그것이 바로 지구 반대편의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말까지도 베네수엘라는 하루 60만 배럴의 석유를 중국으로 꾸준히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의 이면에는 훨씬 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자본이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는 동안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또 다른 기괴한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설계한 이 거대한 에너지 보험의 이면에는 지정학적 체스판에 냉혹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이 몰락하는 정권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단지 석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통로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출발한 석유는 반드시 말라카 해협이라는 좁은 길목을 지나야 합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차단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 이른바 말라카 딜레마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지구 반대편의 독재자에게 천문학적인 배팅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미사일과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병참기지가 된다는 것은 미국이 쥐고 있던 지정학적 통제권이 무력화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두로 정권의 존속은 중국에게는 패권 유지를 위한 생명선이었고 미국에게는 자신의 앞마당에서 자라나는 치명적인 종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힘겨루기 아래에서 더욱 음습한 돈의 흐름이 포착됩니다. 중국의 자본이 정권의 숨통을 붙잡아두는 동안 그 핵심부에서는 마약으로 벌어들인 피 묻은 현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은밀한 세탁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의 끝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동아시아가 있었습니다. 마약으로 벌어들인 피 묻은 현금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깨끗한 돈으로 탈바꿈하는지 그 과정은 기괴할 정도로 치밀합니다. 베네수엘라 남부에는 오리노코 광업 아크라 불리는 거대한 금광지대가 존재합니다. 포르투갈 전체 면적보다 넓은 규모입니다. 이곳은 법과 인권이 소멸한 오직 탐욕과 폭력만이 지배하는 지옥의 축소판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마약 판매로 얻은 막대한 현금을 들고 이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불법 채굴된 금을 사들입니다. 미국 정부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는 이 은밀한 경로의 끝이 어디인지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글에서 채굴된 금은 카리브해와 중동을 거치며 그 출처가 교묘하게 세탁됩니다.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린 금은 더 이상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끈해진 금괴들은 마침내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와 귀금속 시장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코카인을 팔아 만든 검은 돈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자산으로 보유한 반짝이는 금으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중국이 직접 이 마약 밀매에 손을 뻗었다는 물증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공한 140조 원의 산소호흡기가 없었다면 이 거대한 범죄 기계가 20년 가까이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몰랐다고 하기엔 그 흐름이 너무나 투명했고 알고도 묵인했다기엔 그 대가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본의 흐름 속에 누군가의 생존을 담보로 한 거대한 범죄 수익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은 우리가 믿어온 세계의 질서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2026년 1월 2일 오후 카라카스의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 니콜라스 마두로는 중국 외교부의 남미 담당 특별대표 추샤오치와 마주 앉았습니다. 마두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 회동을 형제와 우정의 재확인이라 자찬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그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운운하며 자신의 정권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뒷배 덕분에 영원할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카메라를 향해 웃음 짓고 있던 그 시각, 워싱턴의 상황실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파악한 이 회동의 실체는 단순한 외교적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붕괴 직전의 마약 카르텔 정권에 중국이 추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베네수엘라의 핵심 국가 자산을 중국에 완전히 넘기는 위험한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늦는다면 베네수엘라는 연경 중국의 소나귀에 들어가고 미국 앞마당의 마약 네트워크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그로부터 단 10시간 후 카라카스의 정적을 깨고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분은 차갑고도 명확했습니다. 2024년의 부정선거로 인해 마두로는 이미 통치자로서의 모든 정통성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국가 원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면책 특권도 그를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미국은 그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인류를 위협하는 거대 마약 조직의 수괴로 규정했습니다. 넌 대통령이 아니라 단지 사법 처리가 필요한 마약 왕일 뿐이다. 이 짧은 문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제 질서의 관례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새벽 2시, 앱솔루트 리졸브라 명명된 정역적인 공습과 침투가 베네수엘라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군의 작전은 가차 없었습니다.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심장 부이자 최대 군사기지 푸에르테티우나는 침묵 속에 괴멸되었습니다. 마두로와 그의 부인은 잠옷 차림으로 체포되어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최첨단 방공 시스템은 작동조차 하지 못했고 정권을 지탱하던 쿠바 군사 고문들은 비명 속에 사라졌습니다. 한때 남미를 호령하던 독재 정권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다시 흐르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쉐브론과 엑손 모빌 같은 거대 석유 자본이 투입되어 폐허가 된 유전들을 재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잔인한 대목은 바로 돈의 논리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 지고 있는 빚은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빌린 돈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과도 정부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마두로라는 범죄자에게 빌려준 돈은 국가의 부채가 아니라 불법 거래일 뿐이며 따라서 한 푼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이른바 부당 채무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게 100조 원 이상의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남미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난 셈입니다. 물론 마두로의 잔당들과 군부 장성들은 여전히 지하로 숨어들어 필사적인 저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권력을 놓는 순간 감옥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룰라 같은 남미의 좌파 정상들은 미국의 주권 침해를 맹비난하며 국제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두로의 체포에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 환호의 뒤편에서는 더 거대하고 냉혹한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빚을 탕감받고 누군가는 자산을 강탈당하며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 파국이 가져올 진짜 대가는 아직 우리에게 청구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 1월 3일 카라카스에서 벌어진 이 정역적인 사건은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권이라는 이름의 신성한 봉인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 테러리즘 소탕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연에는 중국이 설계한 에너지 안보망을 무력화하고 범죄와 결탁한 거대 자본의 흐름을 미국이 직접 끊어버리겠다는 냉혹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마약으로 권력을 유지한다면 그 뒤에 강대국이 버티고 있더라도 미국이 직접 그 목줄을 쥐러 오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국가의 시스템이 서서히 중독되고 마비되어가는 과정이 과연 저 멀리 남미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조롱당하고 검은 자금이 합법적인 금융망의 빈틈을 파고들며 국가의 핵심 자산이 보이지 않는 세력의 담보로 넘어가는 일들. 이 징후들은 베네수엘라가 파국을 맞이하기 훨씬 전부터 아주 조용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붕괴를 위한 재료들은 우리 곁에서 오랜 시간 조용히 쌓여갑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생존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정권이 외부 세력의 자본에 영혼을 팔아넘길 때, 그 끝은 언제나 참혹한 외부의 개입 혹은 내부의 소멸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독재 정권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구축한 견고해 보이던 성벽도 국제 질서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안녕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범죄 자금, 불투명해지는 의사결정 구조들. 우리는 베네수엘라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평화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부패라는 암세포를 끊임없이 도려내야만 지탱할 수 있는 위태로운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차가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일상 뒤편의 숨은 진실을 들여다보는 작은 균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